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의 수은주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은 영하 3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온이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2도에 머무는 등 오후 들어서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면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의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와서 오늘 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서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막고 있는 현재 정부의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3,85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확진자는 최대 5,000명 안팎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속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의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미 연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용과 물가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하지만 긴축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 속에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하고 갑자기 사라졌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후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의 옥쇠 파동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대표 측은 당무에 복귀할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을 당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기밀을 전달받은 대신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경찰이 은 시장 측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수은주가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3도를 밑도는 등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의 수은주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대관령은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도 영하 3도를 밑돌며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울진 등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합니다. 모든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강원 영동은 초속 21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2도, 춘천과 대전 4도, 광주 6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선 눈도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서해상가의 기온차로 만들어진 강수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제주 산간과 전북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고 충청과 전남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권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지역 40대 부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 부부의 지인 1명과 10대 자녀 1명도 추가 확진됐는데 4명 모두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예정으로 오미크론 공포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오미크론 첫 감염자인 30대 남성은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국적의 외교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된 건 인천에 사는 한 40대 부부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열흘간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귀국한 뒤 PCR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델타 변이에는 음성이었는데 알파와 베타, 감마, 오미크론이 모두 갖고 있는 변이 부위에서 양성이 나와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부가 귀국한 뒤에 접촉한 이들도 최근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걸 도운 지인 1명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부부와 지인의 검체를 분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감염 최종 여부는 오늘 밤 9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의심 사례를 보고받고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나미비아 국적의 외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왔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행한 가족 등 같은 비행기를 탔던 71명은 격리 중인데 1차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어제부터 전 세계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거쳐 홍콩과 일본에 이미 상륙했고 최소 19개국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과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3,85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확진자는 최대 5,000명 안팎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되도록 모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연말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적 모임 인원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 실천에 힘써 주실 것을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만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일정을 미루게 되기도 하는. 그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딱 확실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나 접촉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김장을 하지 말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지 못하게 한 정도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에 실내 취식, 시범 운영은 중단합니다. 이대로면 확산은 물론 의료 현장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잠시 유보해서 거리두기 강화하고 이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또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병상이 모자란데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바로 호전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병원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되도록 빨리 병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참석자들은 기존 병상을 빼고 의료진도 늘려야 해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등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미크론이 함께 몰고 온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세계 증시는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새로운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 복귀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구인난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 공급망 병목 현상도 더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파월 의장은 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조치, 이른바 테이퍼링에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럴 경우 당초 계획된 내년 6월 이전에 경기 회복을 위한 연준의 돈 풀기는 조기 종료됩니다. 내년 중으로 거론되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We're still waiting for more data, but what remains true is that our best protection against the virus is the vaccine.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의 잠재적 위협 때문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출렁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8%, 나스닥은 1.5%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but not panic. Because we now have the tools we need to confront this variant. 백악관은 오미크론이 20여 개국에서 나왔지만 미국에 유입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하고 갑자기 사라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후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2의 옥쇄 파동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류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화기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그제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공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당 관계자 등에게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의 당대표 패싱 논란에 따른 항의 표시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반대해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선대위에 합류했고 윤 후보의 충청 일정을 이 대표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적설이 나돌았던 이 대표는 어제 오후 부산에서 목격됐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등 측근들과 동행했습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 당시 대표가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간 사건과 비교해 제2의 옥쇄 파동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기전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무에 복귀할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언급을 피하는 가운데 이런 거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측근 장제원 의원은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은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를 향해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지난 201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에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 보좌관, 경찰관 그리고 시 공무원 등에 이어서 가장 윗선인 은수미 시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기밀을 전달받는 대신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또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467만 원가량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수사경찰이 은 시장 측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 사건 내일 지금 올라가요. 내일 아침에 가요. 검수가 보완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해서 지금 내일 아침에 가고 오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은 은 시장 측에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끼리 뭐 제안을 위원장하고 그거를 하려고 이런 사업인데 시행할지 안 할지를 아직 부담이 결정이 아직 안 끝낸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감회를 할까 해서. 실제 이 경찰이 성남시 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했고 그대로 성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업체의 소개료로 1억 원을 받아 담당 공무원과 나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의 상관이자 팀장이던 김모 경정은
은 시장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인사청탁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경찰관, 업체 브로커까지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10월 당시 수사 정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은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은 여성이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은 경찰의 대응에서 보여진 허점들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와 경찰 상황실에 전달된 이 여성의 목소리에 절박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병찬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만나 집 안으로 데려가려 했고 A 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김 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급했던 상황은 A 씨가 누른 스마트워치 통화 음성에도 담겼습니다. 취재 결과 안 할게를 비롯해 두려움이 담긴 A 씨의 목소리가 경찰 상황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처음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는 잘못된 위치가 찍혔습니다. A 씨 집으로 정확하게 출발한 뒤에도 도착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오래 걸린 이유를 묻자 서울에서도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피해자의 집은 길을 따라가면 297m, 걸어가면 3분 50초가 걸립니다. 근처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3분 30초가량 걸렸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구가 여러 개라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했지만 앞서 스토킹 신고를 받아 같은 건물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한국의 아티스트 또 드라마가 해외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미국의 독립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비롯해서 연말 시상식 후보에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첫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Squid Games! 기묘한 제목의 한국 드라마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상에서 이름이 불리자 무대에 오른 황동혁 감독은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It took 12 years to make this show and show it to the people. And it took less than 12 days to become the #1 show on the planet. 시상식을 앞두곤 이 행사에 초대된 몇 안 되는 외국어 작품 같다고 말했는데 서브타이틀이라든가 이 더빙에 대한 일반적인 그 꺼리는 개념을 처음으로 좀 없애준 그런 쇼인 것 같아서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영어 작품들을 제치고 수상까지 하자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중 강세병 역을 맡은 배우 정우현 씨는 획기적 논픽션 시리즈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But I'm so nervous right now, so I'm planning to mess up the script. 주연 이정재 씨도 신작 시리즈 부문 최고 연기상 후보로 올랐지만 상은 에다노크와 투소 엠데브에게 양보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곧섬 시상식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지난해 여기서 먼저 최고 여배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때문에 곧섬 시상식은 다가올 시상식들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공개 한 달 만에 전 세계 1억 4,200만 넘는 가구에서 시청한 오징어 게임.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수상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는 민주당과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특검법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공학이나 새 유불리에 따라 후보 간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동의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칠 수 있다며 중도 사퇴 없이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상속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현행 최대 5년에서 기간을 늘린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입니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내후년부터 가능해집니다. 편의점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이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매각이 무산됐었는데요. 업계 4위 이마트24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로 협의단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을 차례로 만난 뒤에 내년 상반기 한국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장성군의 종이상자 생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식당 주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포장해온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송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송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한국 명랑 만화의 대명사로 불린 신문수 화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깨비 감투, 로봇 찌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만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협회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또 배우 고경표 씨와 원로 배우 박정자 씨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영화 촬영과 공연 일정 등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정식 개통이 됐습니다. 길이가 600m입니다. 지난 7월 임시 개통해서 24만 명가량이 찾은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오늘 만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비 씨에게 하나은행 관련 청탁을 받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 터널이 오늘 개통이 됩니다.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1시간 반이 걸리던 게 10분대로 줄어듭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새 변이가 전 세계로 점점 더 퍼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첫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될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남미 브라질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제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상황인 거죠?
네, 현지 시간 30일 브라질 정부는 최근 남아공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대륙에선 처음인데요. 이로써 전 대륙에서 나라로 따지면 유럽 10개국 등 최소 2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츠나와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이 변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난 19일과 23일 채취된 샘플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는데 24일에 남아공이 세계보건기구에 오미크론 발생을 보고하기 전입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아봐야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등으로 더 비상인 각국의 대응 움직임도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고 외출을 했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는 나라들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리스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내년 2월 16일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 벌금은 매달 100유로, 우리 돈 1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스 총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Δεν είναι ποινή. Θα έλεγα ότι είναι ένα αντίτιμο υγείας. Ένα κίνητρο προφύλαξης, μια όθηση ζωής, αλλά πιστεύω ότι είναι και μια πράξη δικαιοσύνης απέναντι στους πολύ περισσότερους εμβολιασμένους. 네, 독일도 차기 총리가 2, 3월까지는 의무화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 국민 의무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에 또 혐의를 추가한 미얀마 군부 소식도 있습니다. 1심 선고도 연기가 된 상태라고요. 네, 이번에 군부가 새로 추가한 건 헬기 구입 및 대여와 연관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인정되면 최장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국가기밀누설, 선거 부정 등 11개 혐의만 해도 아웅산 수치는 100년 넘는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선동과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현지 시간 30일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특별군사법원이 이를 오는 6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에 계속 구금 중인데요. 재판도 비공개이고 수치의 변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져서 수치의 현재 상태 등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4살 딸을 버리고 간 엄마가 구속이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이 아이를 버리는 얘기를 했고 처음 만나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 남성도 구속돼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 근처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곳 이면도로 옆쪽에서 발견됐는데요. 맞은편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다니는 아이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 살던 아이는 이날 오후 5시쯤 어린이집에서 나와 엄마 A씨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월미도와 서울 강남에 들렀다가 경기도 고양으로 넘어와 아이를 홀로 둔 채 떠났고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자 아이의 아빠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 채팅방에서 애를 키우기 힘들다고 했더니 B씨가 버리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실제로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딸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해요. 왜 안 좋으셨죠? 술만 먹으면 술고장 부리고. 엄마가 거리에다 내버려두는데 왜 안 말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천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 지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옥상층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집안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적한 이준석 당대표는
부산에서 목격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한 달 가까이 선대위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리 화가 나고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채 잠적해버리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대선 때 보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 때 그 당시 이제 강재석 황우려 대표 네.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대표의 존재가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당무 우선권도 있고 선대위 구성권이 대표에게 후보에게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좀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제기되는 건데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당무 거부하고 잠적하는 건 뭐 어쨌든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윤 후보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을 이제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후보가 이제 선대위 구성권도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이런 갈등을 이제 잘 완화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당 대표로서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이제 부추겨지는 거 이거는 어쨌든 당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말이죠. 네.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를 해서 뭐 제2의 옥새 파동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향한 것도 역시 부산입니다. 그래서 왜 또 하필 그 김무성 그 당시 대표가 갔던 부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2016년도에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옥새 파동 뭐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졌잖아요. 새누리당이 졌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25일 한 달 가까이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일단 선대위 구성은 일단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그동안 지지율은 다 까먹었어요. 그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꽤 이제 지지율이 올라왔는데 그 민주당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건 무엇이 됐건 일단 권력 투쟁이나 권력 싸움의 양상을 보이는 걸 국민들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건 자신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마치 무슨 평론가처럼 뭐 평론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빨리 봉합을 하지 않으면 대선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시지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쨌든 행보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놓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운거리 권력이니 그리고 대표와 후보와의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을 빨리 완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양측 간에 후보와 대표 간에 갈등이 이제 봉합될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걱정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저께 밤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뭐 설명도 없었고요. 이 때문에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홍보미디어본부장까지 다 내려놓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일까지 벌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갈등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할 때도 이른바 기습 입당이라고 해서 대표를 패싱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충청에 이제 윤 후보가 가는데 그 일정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고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또 당대표는 반대했었고 여러 가지 좀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당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되는 건데 정당이 일단 후보 위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후보가 다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과도하게 이렇게 후보의 여러 가지 영향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처럼 당무도 완전히 거부하고 대표 사퇴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가 선한 게 있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무모하게 이 대표가 일을 벌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앞에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뭐 지역 순회하면서 뭐 다양한 정책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주 큰 이제 그냥 우군을 만난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은 거의 지금 비행기가 못 뜯고 있는,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처음 이제 충청 방문한 거거든요, 윤 후보가.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이제 비행장에서 비행기도 전투기도 안 뜬 상태예요. 이재명 후보는 뭐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지금 뭐 이른바 반문제 기치를 앞세우고 윤 후보가 이제 이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반문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내 경선은 반문 정서 가지고 가능할지 몰라도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나 야나.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행보는 이건 무슨 중도층이니 외연 확장이 거의 관심이 없어 보여요. 후보가 뭐 일정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일단 집안의 싸움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민주당으로서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역할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제3지대 이제 그저께인가요? 손학규 이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는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일단은 현재 5년 단임제를 없애되 일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얘기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도 이 양대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를 혁파하자, 여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모여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난감하긴 해요. 당장 손 대표와 전 대표와 김 전 부총리의 생각도 다르고 말이죠. 단 그러나 이분들의 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10% 넘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 선거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정치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 잘못된 여러 가지 지금 양극단의 대결 정치, 이거를 뭔가 없애고 갈등을 완화하는 이런 정치개혁 얘기를 안 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과거 박근혜 후보도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후보는 후보실을 얘기했다가 대통령 된 이후에도 개헌안을 제출한 적이 있고 국회.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 전혀 안 나온다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나름 이 후보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나름 제3지대 공간에서 그게 설령 이분들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겠다. 나름대로 나중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나름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측의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도 갖고 있습니다. 공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까요? 아니면 제3지대에 있는 이들 후보 간에 뭐 단일화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일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전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진보 중에서 더 강한 진보고, 안철수 후보는 보수 중도의 어떤 그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치 지향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큰 틀에서 이 양대 거대 정당을 깨야 된다라는 그 정당 체제를, 그런 데는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공조의 움직임은 분명히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보 단일화란 아주 구체적인 정치 공학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을 놓고 벌이는 경쟁도 지금 치열한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는 이 전기차로 차량 디자인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2000년대 중반 호랑이 코 그릴부터 제네시스의 방패 모양 그릴까지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한국 차의 디자인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책 디자인 너머를 낸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성취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더 주목했습니다. Transformation shift at the moment everywhere. It's almost like a revolution that's going on with new electronic technologies and new drivetrains. 그러면서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과 파워트레인이 없는 전기차가 디자인에 파격을 불러올 거라고도 했습니다. Basically any way you want. And with the different setups of platforms and lengths, you can
basically make every type of car we want. 그는 15년간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이번 책에 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델로는 K5와 스포티지를 꼽았습니다. The game changers, the Sportage and the K5, they really brought Kia up to the club, more or less the first cars to have the, you would see the Tiger Nose awareness on the streets everywhere in the world because this is so recognizable. 아우디와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에서도 대중을 사로잡은 자동차를 디자인한 비결로는 위계 질서 대신 수평적 소통을 한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미래형 콘셉트카도 그려줬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전기차라 차체가 작아도 3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Just a friendly small car. Many of them in a city, like friendly characters, they are like a landmark in a city or like. JTBC 김영민입니다.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온이 영하 3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대전 4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